네, 안녕하세요. 임나빠입니다. 어, 오늘 날짜가 2022년 3월 15일이네요. 이따 밤에 이제 FOMC가 시작이 되는데, 어, 어떻게 나올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중요하겠죠. 예, 떻게 발언할까요? 예, 매파적 의견이 좀 더 셀까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조금 더 조정이 좀 더 이어지겠지만은, 시장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러시아권 때문에. 자, 최근 들어가지고 러시아, 최근 들어서가 아니죠. 한 2주 전경부터 그 스위프트라고 하죠. 예, 스위프트에서 러시아의 은행 7곳이 코드가 빠지면서 제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 에너지 수출 관련 제재도 일부 시행되고 있고 또 일부 수출 품목에 대한 금지 조치도 취해지고 있죠. 미국에서는 추가적인 제재를 하기 위해서 몇몇 가지를 더 검토한다라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게 느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3월 17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 내모레 그 러시아가 첫 번째 이제 그 어, 해외 채무와 관련된 그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도래하죠. 그것 때문에 러시아 디폴트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기사들이 대략 한 지지난주 정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러시아 디폴트 건에 대해서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시장에 대한 시장 압박에 대한 경계심은 당연히 갖는 건 당연한데 예, 관전 포인트는 결국에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예,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즉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그렇게 어, 출렁출렁 거려도 그렇게 크게 리스크하거나 다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어, 러시아. 제가 어제 관련 기사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14일자 기사죠. 14일자 기사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1998년 LTCM 롱텀 캐피탈사죠. LTCM 이게 뭐 하버드인가요? 어디 대학교 교수님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캐피탈사를 만들어서 엄청난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투자했다가 이제 러시아가 채무 불이행이 발생을 하면서 말 그대로 금융위기 가 나왔죠. 그러면서 여러 국가들이 쓰러졌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상황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근데 그 기사를 잘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요. 이때 당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국제 유가는 바닥에서 박박 기고 있었고 러시아의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는 좀 180도 다른 상황이죠. 거기다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외환 보유액 기준으로 중국, 일본, 스위스 다음으로 세계 네 번째 규모예요. 네 번째 규모입니다. 예. 근데 러시아의 디폴트라는 얘기가 왜 나오고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디폴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통화 가치가 완전히 개판이 되어버린 루브라를 가지고 빚 갚겠다, 이자 주겠다, 원금 주겠다 이러고 나서고 있죠. 예. 거기다가 또 외환을 갖다가 즉 뭐 달러나 뭐 금을 통해 가지고 갚아도 되는데 사실은 해외에 있는 러시아의 자산이 다 동결이 돼 버렸어요. 그죠? 서방 선진국에서 동결을 돼 버리니까 러시아가 그 돈을 가지고 갚으면 되는데 실상 그 돈을 손을 못 대니까 갚지도 못하는 형국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고의성 디폴트, 어떻게 보면은 디폴트까지 가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디폴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겁니다. 즉 1998년도에 나왔던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 사태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크게 뭐 우려하진 않아요. 실제로 보면은 아십니까? 그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 언제적이랑 비교를 할 수 있냐면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2011년? 12년? 정도부터 2012년 정도부터였던 것 같은데 피그 기억들 하세요? 피그? 피그스. 피그스. 요 사태 기억하십니까? 요 사태 앞서서 또 하나가 있었죠. 바로 터키 사태. 터키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졌었습니다. 그때 당시. 요 앞서서인지 아닌지 아마 터키 놓고 뒤일 거예요. 이제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퍼졌죠? 그리스죠. 그리스입니다. 여기 지가 바로 그리스예요.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입니다. 아마 기억들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이때 당시 이제 얘네들이 재정위기가 온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크게 출렁출렁 거렸습니다. 크게 출렁출렁 거렸어요.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이에 따라서 다른 국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되면은 이런 전이가 국제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크게 휘청거리지 않겠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 관련 기사들을 쭉 읽다 보면 제가 관련 기사 중에서 분명히 봤는데 어느 기사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기사를 많이 보다 보니까 러시아 익스포저가 가장 많은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탈리아와 그 다음에 프랑스라고 하죠. 보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이탈리아, 프랑스가 러시아 익스포저가 가장 높은 많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 국가 쪽에서 러시아가 디폴트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들의 재정 상태가 뭐 문제가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그 문구 혹시 보셨는지요? 아마 못 보셨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거의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죠? 거의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론적으로 보면은요, 이론적으로 보면 이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IMF 때 겪었잖아요. 그죠? IMF 때 겪었습니다. 러시아, 동남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국이 오면서 한국이 디폴트가 나왔죠. 채무 불이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IMF로부터 외화를 갖다 빌렸죠. 자, 이론적인 것은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채무에 대한 취약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대외 채무가 많은 취약한 그런 국가, 특히 단기 외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러시아 디폴트의 위험도, 노출도가 높은 편이겠죠.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최근에 자국 국채 금리가 치솟은 치솟은 국가, 죄송합니다. 회사가 아니라 국가죠. 그리고 세 번째는 통화 가치가 급락한, 통화 가치가 급락.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고공행진이죠. 제가 이렇게 지금 방송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1241원이에요. 1241원. 지금 요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흥국이나 아니면은 신흥국 밑에급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자, 이뿐만 아니라 경상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국가들도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이 경상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채무 위험, 채무 불이행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엔 외환 보유액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을 갖다가 많이 보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적어도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국가들을 갖다가 추려서 뽑아볼 수 있어요. 이렇게 뽑았을 때 어디가 가장 취약하냐라고 했을 때 터키와 그 다음에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 그 다음에 브라질, 그리고 칠레, 뭐 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요 정도라고. 이거 메리츠 종목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최근에 이 CDS 프리미엄 있죠. CDS 프리미엄이 치솟는 국가들이 어디냐면은 터키하고 헝가리랍니다. 이 두 개의 국가가 그나마 이 러시아의 디폴트로 인해서 그 영향 민감도 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민감도가 취약한 게 아니라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국가로 꼽히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터키나 헝가리에서는 전혀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재는 사실은 없죠. 작년에 터키에서 조금 좀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뭐 그닥 최근 들어가지고 러시아 때문에 얘네들이 뭐 재정 파탄이 난다 뭐 이런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볼 만하겠죠. 자, 뭐 더군다나 러시아 쪽에
그 러시아 쪽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먼저 발작을 일으켰었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는 아직까진 괜찮다라는 거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건 있습니다. 러시아가 어찌됐든 디폴트를 한다나 고의성 디폴트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더라도요.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오래 갈수록 오래 갈수록 이것과 관련된 디폴트, 러시아 디폴트와 관련된 매크로도 상당히 위협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해외 언론사 있잖아요. CNN이라든지 뭐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이런 데서 뭐 월가 같은 데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인용해 가지고 이제 기사를 쓰잖아요. 저 같은 경우 뭐 그런 기사까지는 세세하게 안 보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두어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미국장 마감하는 미국장 마감과 관련된 그 기사들이죠. CNBC라든지 CNN이라든지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가끔 가다가 러시아 디폴트 건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쪽에서 말하는 게 바로 5월 말이에요. 계속 5월 말 안쪽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된다면은 일단 뭐 인플레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뒤까지 좀 볼만은 하다. 기다려서 어떻게 돼가는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런데 5월 말 이후까지 될 경우는 하반기까지 쭉 인플레이션 압박이라든지 러시아 디폴트권에 대한 압력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5월 말까지는 일단은 큰 이슈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러시아 디폴트권은요. 근데 5월 말 이후에도 계속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상당히 좀 여러모로 인플레이션은 곧 긴축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 국제 유가가 전쟁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뭐죠? 국제 유가는 뭐 적게 버는 데는 150에서 160, 많이 버는 데는 200에서 300달러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죠? 300달러는 러시아가 말했죠. 러시아가 200달러대까지 보는 것도 상당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부담이 되는 건 맞을 거예요. 여러모로요. 자,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해야 될까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요? 뭐냐면은 가장 간단해요. 대외 민감도라는 게 있습니다. 대외 민감도요. 이 대외 민감도가 최대한 낮거나 아예 없는 섹터만 매매해야 돼요. 대외 민감도. 즉 국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덜 받는,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대외 민감도 부분이 뭐죠? 적은 그런 섹터가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차기 정부 수혜주들 있지 않습니까? 차기 정부 수혜주들.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죠. 3대 안보요. 3대 안보.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대 안보. 이 3대 안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3대 안보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라고 거의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안보죠? 에너지 안보. 그죠? 에너지 안보. 그다음에 국방 안보. 그다음에 반도체 안보.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 안보와 국방 안보 같은 경우와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부분이 좀 따로 놉니다. 이건 대외 민감도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는 분야죠. 그래서 제가 이 반도체 분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똑 떼어놓고 얘는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 일단 이쪽만 보는 게 맞습니다 라고 진작에부터 2월 말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죠. 그리고 뭐 리오프닝 같은 것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외 민감도가 높은 그런 리오프닝 섹터보다는 대외 민감도가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그러한 섹터나 그 섹터 내의 종목을 갖다가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이 어려워요. 그죠? 시장이 어렵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에서 제가 상승 종목들을 갖다 쭉 한번 봤어요. 상승하고 있는 코스피 상위 100개 종목 중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쭉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뭐 금융주 이런 것들과 함께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오르는 건지 LG 디스플레이도 눈에 띄기도 하고요. 예, LG 이노텍도 지금 현재 플러스 1%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민감도 부분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세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출렁거려요. 예, 국채금리가 출렁출렁거려. 이거 금융사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출렁출렁거린다라는 거는 금방 민감도가 높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금융은 좀 이제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모르겠습니다. 길게 봤을 때는 모르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1, 2개월 이내로만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사실은 좀 애매해요. 그런데 어, 그런 반면에 그런 반면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민감도가 그나마 좀 낮은 대외 민감도가 낮은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보면 많이 빠졌죠. 굉장히 많이 빠졌고 바이오 제약입니다. 제약 많이 빠졌고 그러면서 대외 민감도 하고는 전혀 또 상관이 없는 그런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뭐 가장 관심은 일단 시장의 가장 관심은 조기 휴전. 웬만하면은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관련된 그런 아까 오전에도 외신 속보에서 뭐 짧으면 한 2주 내에 길면은 5월경쯤에는 휴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외신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5월 말 안에는 휴전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5월을 넘겼으면은 인플레 압력과 긴축이 진짜 뭉뚱그려져 가지고 시장에 어떠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그런 이슈가 형성이 되면서 시장을 좀 누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점 위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58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대충 한 뭐 800, 한 30포인트, 40포인트 그 위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차하면은 그런 상황이 전쟁이 길어진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그냥 깨버릴 수 있죠. 6월, 7월, 8월 언젠가 분명히 깰 가능성도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